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입니다. 정부가 운송업계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발동으로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가까이 되자 건설 현장은 물론이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단비 변호사, 최유한 경제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렬됐습니다. 예. 어제 1시간 50분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입장차를 좀 확인했었는데 결렬이 됐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만남은 지난 6월 달에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끝나고 나서 계속 만났었어야 돼요. 지금 위기 발생 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이미 관심 단계에는 이미 지난 6월 때 파업 끝나고 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입장차만 확인했다라는 건 아쉬운 점이고 지금 정오쯤에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만난 것이 과연 오늘 업무 개시 명령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연장을 하게 되면 계속 원활한 관계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직접 주재하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 심의할 예정인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조치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 만약에 이번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이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발의를 결정을 하고 실제로 발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생긴 2004년 이래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개시 명령이 처음인 것은 아니고요.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업무 개시 명령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노동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있었던 적이 있고 그렇죠. 그때 전임이라든지 전공의와 관련되어서 있었고 그때 실제로 거부한 사람들에게 과태료와 관련된 부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이 화면에서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위헌성 논란인데 이 위헌성 논란이 요건 사실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를 해서 이 화물 운송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이것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그럼 과연 이 안전운임제가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입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경제 상태가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경제 상황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벌까지 가능한 이 업무 개시 명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처벌 조항은 구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때문인데 과연 이 업무 개시 명령이 그 정도의 구체화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 그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짚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뭐 정부 측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개시 명령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놨다라는 건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장관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하는데 바로 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를 언제 개최하나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고 오늘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열리는 거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맨 처음에 업무 개시 명령을 포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결정하고 어느 산업에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어떠한 이 업무 기사에게 이것을 송달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각 산업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관부 그러니까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후에.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차후에 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해서 열어야 되니까 국회에 이것을 요청을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피해가 지금 가장 큰 레미콘, 시멘트 이런 업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먼저 내려질 거라는 좀 분석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현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건설 현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곳의 피해 어느 정도라고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지금 레미콘 업계는 지금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중단되고 건설 현장에 들어간 철강 자재도 중단된다라고 한다면은 철강이면 또 연결되는 것이 자동차라든지 다른 부분 같이 다 건설이 중단된다라고 하는데 건설 현장 전국적으로 259곳 중에 레미콘 타설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10곳 중 6곳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쌓인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그래서 하루빨리 그 대화를 통해서든 뭐든 통해서 이제 건설 현장이 멈추지 않도록 이게 정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레미콘 그 건설 현장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자동차 업계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뭐 철강이나 정유업계 이곳의 피해도 많이 예상이 되죠. 지금 국토부에서 보기에는 국내 4대 정유사의 70 내지 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고 당연히 여기 파업을 하게 되면 다음 주쯤이면은 주유소에 기름을 제대로 공급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당연히 자동차 업계는 다 다른 그 전자업계라든지 타이어 업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멘트, 레미콘 건설 현장에 이어서 자동차 업계, 주유소, 정유 이것이 전국적으로 예. 파급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법령에 명시되어 있던 그 표현이었습니다.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경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우려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평론가께 여쭤봤고 실제로 뭐 10곳 중에 6곳이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뭐 경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렇게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도 실제로 그렇게 판단할 만한 대목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단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 단계로 올렸고요. 이 심각 단계로 올린 것 자체가 지금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는 과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했을 때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는데도 그 이후에 뭐 사건 사고가 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판단인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가 경제 상황을 심각 단계로 올린 것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해서 정부가 보기에는 현재 뭐 위헌의 논의가 있다라는 일각의 그러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요건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한 애매한 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과연 처벌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굉장히 강한 조치이고 이제까지 내려지지 않은 것이 단순히 업무 복귀만을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허 취소라든지 처벌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처벌까지 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어떠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보통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 사업자들로 볼 수 있고 전국에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송달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을 포괄적으로 내릴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송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의료 파업대에 관련되어서 송달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 송달을 했었는데 단순히 병원에서 개인에게 송달을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게시판에 붙였어요. 근데 병원에 있는 게시판에 붙인 것만으로는 적법한 교부 송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부를 해야 되는데 교부 송달이 아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락을 해서 송달을 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꺼가지고
송달을 못 받았던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 블랙아웃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송달이 반드시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제3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그 동료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송달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들을 다 조치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들과 관련되어서 기동대까지 동원을 해서 네. 만약에 송달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가 있으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그 송달 행위를 방해한다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송달행위를 방해한다기보다는 예. 공무원을 방해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송달행위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지 적법하지 않은 수단으로 공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편으로 송달을 받았을 때도 반송 조치를 하면 이건 받은 것으로 보지 않았었잖아요. 지난 대법원 판례 때도.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을 보낼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열어보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3자 송달까지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송달과 관련되어서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 화물 기사들이 자영업자다, 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업무 개시 명령은 이 화물 기사들을 좀 노동자로 보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순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맞습니다. 상황인가요? 모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이제 뭐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이 자체가 2003년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화물 노동자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압법이다라고 화물연대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그 이후에 이 명령이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 실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문화됐다라는 이야기고 사문화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 해봤자 위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되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필요하면은 당신들은 자영업자고 필요하면은 당신들은 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화물기사가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데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유가급 등으로 적자가 나서 당분간 문을 닫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강제로 손해보고 일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돼. 문 닫으면 안 돼. 문 열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자들의 저는 화물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물 노동자들의 굉장히 극악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어쩌면 이 부분은 과거에 6월 달에 있었던 파업 이후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는 여야 할 거 없이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야가 그때 6월 달에 일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서 연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파업을 그때 유보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당한 뒷받침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도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고 나서 이제 막상 일몰제가 다가오니까 노동자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업무 개시 명령부터 떨어뜨린다면은 도대체 뭐 하라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그것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와 국회, 여야 할 거 없이 국회에 직무유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 운송 거부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부의 시각인데 법적으로 사실 좀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대목일 것 같거든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개인 사업자이냐 노동자이냐가 이 업무 개시 명령과의 큰 연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제1조의 이 목적이 나와요. 이 목적에 따르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건전하게 육성을 하고 이 화물과 관련되어서 화물업을 보호를 해서 그래서 결국 공공복리를 증진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화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운송을 거부를 하면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오고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오면 국민 경제에도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노동자만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적인 어떠한 조약이라든지 협약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 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당연히 노조에게는 노동쟁의권이 있습니다. 네. 그 노동쟁의권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리는 우리 헌법의 37조 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공공복리에 따라서 제한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재산권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일단 어떠한 초과적으로 더 이상 이익을 받으면 그것을 가져가는 제도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다 그런 37조 2항에 따라서 권리가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태일 때에는 이러한 이 어떠한 그 노동쟁의권 자체를 좀 제한하겠다 이러한 것이라서 이것 자체가 개인 사업자라든지 노동자가 관련되어서 분류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경제 주체라고 한다면 정부가 있고 사업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죠. 이 노동자의 개념에 뭐 그건 자영업자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삼각관계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그 나라 국가 경제든 국민 경제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파업이라든지 어떠한 노동쟁의도 국가 권력이라든지 국가 공권력이 순순하게 인정하는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계속 이데올로기적인 공격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2004년 이후로 한 번도 발효되지 않았던 업무 명령을 지금 내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제대로 굴러오지 않은 책임을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됐다라기보다는 이 책임을 골고루 져야 되는데 이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 화물연대가 재차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일몰제 폐지 그리고 품목 확대인데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지금 안전운임제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주면 이걸 운임하는 데 있어서의 더 과적이나 과속하지 않고 예. 기본을 지켜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런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틀을 그렇게 짜겠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만 3년 연장하겠다. 아니다. 노동자 쪽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의 뭐 국제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 품목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대화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운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해외 사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실효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운임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라는 겁니다. 생명을 담보를 한다는 것은 도로를 달리는 이게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돈으로 다 따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지난 10월 29일 그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의 생명까지 가치를 매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실제로 과로, 과적을 방지해서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바라보는 수치도 사실 정부 그리고 화물연대 측에서 내놓는 그 뭐 결과물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네. 실제로 그래서 실효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봤을 때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시멘트나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와 시멘트 한정되어 있는 것만 계산했을 때이고 네. 이걸 전체적으로 넓히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와 화주업계와 정부 간의 서로 간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은 팩트 하나 제대로 서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일 치러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 노동자, 기업 이렇게 나눠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안전운임제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화주들의 예. 부담이 지금 운임이가 40%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어딘 70%까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기업들의 부담 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화주협회에서는 지금 일률적인 운임 방식을 강제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화주들만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안전운임제가 반시장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없습니까? 예,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네. 좀 저의 생각과는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먼저 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를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운임제가 원래 일몰제였는데 올해로 끝나지만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다만 세 개의 사업에서 세 개를 더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세 개 더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 정부가 이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하셨는데 현 정부는 명시적으로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그 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더 이상 업무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 업무를 막는 것까지도 이 운송 개시 명령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하게 하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게 업무를 안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좀 다른 이유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일각에서는 안전운임제가 반시장적인 제도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어떻게 개인에게 이렇게 시장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해외 사례는 지금 현재로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첫 번째는 브라질 같은 경우 또 캐나다 같은 경우 그리고 벨기에가 지금 현재 다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는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가 정당한 계약 그 금액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 같은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화물 운송 사업자들이라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했다가 안전운임 도입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 이렇게 해서 폐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다 각각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의결할 걸로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뭐 법적인 절차나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변호사님 보고 계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조항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정당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든지. 근데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을 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던 개인들이 과연 내가 이것을 받는 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우린 있는데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가 있고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그 의약 분업 사태나 그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 파업을 한 차례 했을 때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됐었고 그때도 발동이 된 후에도 사실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니까 이게 또 취하되는 상황들도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어제 한 번 결렬이 됐지만 예. 협상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3년에서 일몰이 끝나지만 연장해줬는데 이 범위를 산업 범위를 더 넓혀달라고 하고 넓혀달라는 범위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일몰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와는 큰 관련이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안전운임제를 연장해달라고만 논의를 하다가 논의가 되니까 산업을 또 늘려달라고 한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 화물연대 측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안전운임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시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논의는 계속되어야지 좀 강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좀 급하게 내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논의 테이블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선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데 내일 논의 테이블 교섭이 또 예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 교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 한쪽에서는 이제 칼 들고 한쪽에서는 대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좀 나와라. 왜냐하면 저 차관이 나와서 국토부로서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하고 뭐 대화나 협상이 뭘 필요 있겠어요. 권한이 있는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물연대 요청이고 그렇다면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책임 있고 권한 있는 뭐 노동자 대표든 화주 대표든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갈등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품목을 넓히든 좁히든 현재 상황에서 대화 말고 뭘 할 겁니까? 대화 꼭 필요합니다. 예. 예. 지금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자 그리고 품목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3년은 연장화돼 품목 확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어주는 결과로 타협이 되진 않을 것 같아서요. 네. 어떤 중재안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경제 주체라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와 노동자라고 한다면은 현재 품목을 늘려서 이걸 영구화하자는 것이 이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그 품목은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겠다라고 3년 일몰 끝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중간 어둠에쯤에 서로 간에 타협을 보는 지점이 있겠죠. 예. 이 타협을 보고 나면 또 나중에 다른 아젠다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변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진보한 상태에서 좀 더 네. 나간 상태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6월에도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협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파업이 된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협상 과정 그리고 어떠한 마침표를 좀 찍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어떠한 협상 과정과 마침표를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간 연장이었다가 지금은 산업 확대였다가 근데 지금은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부와 화물연대, 그러니까 이 종사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도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협상 주체가 나머지 영향을 받는 큰 경제라든지 국민, 예. 당장 이제 평론가들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부터 주유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생업에 종사하기 힘든 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논의 테이블에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업무 개시 명령 의결이 되고 발동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니까 부디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